해전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한국하이쿠의 정착과 보급을 위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일상의 한국 하이쿠를 실천할 수 있을까? 그 길을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늘 함께하는 일상 속의 자연에 관심을 가지고 진솔한 마음의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본 강의를 참고하시면서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나름의 변주를 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왜 한국 하이쿠 심리론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한국 하이쿠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우리는 보통 하이쿠라 하면 짧은 시, 세 줄의 시, 계절이 들어간 시를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강의에서 다루고 싶은 것은 조금 더 깊은 문제입니다. 한국 하이쿠는 단순히 짧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짧은 형식 안에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세 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가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된 기억을 불러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했던 슬픔을 건드리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조용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왜 짧은 시 한 편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한국 하이쿠 심리론은 출발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한국 하이쿠를 단순한 문학 형식으로만 보지 않고 사람의 감각과 정서, 기억과 여백이 함께 움직이는 마음의 형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하이쿠를 심리론의 관점에서 읽는다는 말이 무엇을 뜻할까요? 한국 하이쿠를 심리론의 관점에서 읽는다는 것은 한국 하이쿠를 단순히 짧은 시형으로만 이해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한편의 한국 하이쿠 안에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 들어있는지, 그 마음이 어떤 감각을 통해 나타나는지, 어떤 기억과 관계를 불러오는지, 그리고 독자의 마음속에서 어떤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살피는 일입니다. 한국 하이쿠에는 꽃, 비, 바람, 달, 서리, 장독대, 골목, 강가, 이 같은 자연과 생활의 장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자연은 마음이 자신을 비추는 자리고 감정이 형태를 얻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기억이 다시 살아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봄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봄비는 단순한 기상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봄비는 오래 눌려있던 감정을 조용히 적시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낮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낮달은 단순히 하늘에 떠있는 달이 아니라 잊고 있던 그리움의 얼굴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설이 내린 장독대 역시 단순한 겨울 풍경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손등, 오래된 집, 가족의 식탁, 기다림의 시간을 함께 불러오는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하이쿠는 자연을 묘사하지만 그 자연은
마음 밖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자연은 마음 안에서 다시 울립니다. 따라서 한국 하이쿠를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무엇이 보이는가를 확인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장면이 내 마음 안에서 무엇을 깨우는가를 함께 살피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이쿠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저는 하이쿠의 출발점을 멈춤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같은 꽃을 보아도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 꽃 앞에서 멈춥니다. 같은 비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소음으로 여기지만 어떤 사람은 그 소리에서 오래된 기억을 떠올립니다. 같은 바람이 불어도 어떤 사람은 옷깃을 여미고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 바람 속에서 떠난 사람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하이쿠는 바로 이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멈춤은 단순히 발걸음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세계를 다시 만나는 순간입니다. 현대인은 너무 빨리 보고 너무 빨리 판단하고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스마트폰 화면은 계속 바뀌고 정보는 끊임없이 밀려오며 우리는 무엇인가를 충분히 바라보기 전에 이미 다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한국 하이쿠를 창작하는 사람은 잠시 멈추어 봅니다. 꽃을 꽃으로 보고 비를 비로 듣고 바람을 바람으로 느낍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물은 단순한 대상에서 마음과 만나는 매개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한국 하이쿠는 멈춤의 문학입니다. 그리고 그 멈춤은 마음이 자신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하이쿠의 중요한 특징은 감정을 직접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을 표현한다고 하면 나는 슬프다, 나는 외롭다, 나는 그립다 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감정 표현입니다. 하지만 한국 하이쿠는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한국 하이쿠는 감정의 이름을 직접 말하기보다 그 감정이 머물 수 있는 장면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작품을 보겠습니다. 해 저문 강가, 홀로 남겨진 물새, 갈대 소리만. 해 저문 강가, 홀로 남겨진 물새, 갈대 소리만. 이 작품에는 외롭다는 말이 없습니다. 쓸쓸하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해가 저문 강가가 있습니다. 그곳에 홀로 남겨진 물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갈대 소리만 남습니다. 이 세 장면이 이어지면서 독자의 마음속에는 어떤 정서가 조용히 생겨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외로움이 시인이 일방적으로 강요한 감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독자 자신의 경험과 기억이 그 장면 속으로 들어오면서 외로움은 새롭게 발생합니다. 이것이 한국 하이쿠 심리론의 중요한 지점입니다. 한국 하이쿠는 감정을 직접 전달하는 문학이라기보다
감정이 생겨날 수 있는 장면을 만드는 문학입니다. 시는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의 장면을 남깁니다. 그리고 독자가 그 장면 속으로 들어오도록 기다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 하이쿠의 여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좋은 한국 하이쿠는 독자에게 감정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독자가 자신의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남겨둡니다. 이것이 여백입니다. 예를 들어 빈 밥상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매우 짧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말 안에는 여러 마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빈 밥상은 어머니의 부재를 떠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혼자 먹던 저녁을 떠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떠난 사람의 자리를 생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는 슬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독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 슬픔을 느낍니다. 시인은 그립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독자는 자기 기억 속의 누군가를 떠올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하이쿠는 시인 혼자 완성하는 문학이 아니라 독자의 마음속에서 다시 완성되는 문학이 됩니다. 한국 하이쿠는 시인의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독자의 마음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한국 하이쿠 심리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읽는 학문일까요? 한국 하이쿠 심리로는 한 편의 작품 안에서 5가지를 함께 살핍니다. 먼저 시인이 어떤 감각을 선택했는가를 봅니다. 시각인지, 청각인지, 후각인지, 촉각인지, 그리고 미각인지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그 감각이 어떤 정서를 불러오는지 봅니다. 봄비가 위로를 주는지, 서리가 고독을 부르는지, 낮달이 그리움을 깨우는지 살펴봅니다. 세 번째로 계절말이나 장소 이미지가 어떤 기억을 여는지 봅니다. 개나리, 진달래, 장마, 억새, 서리 같은 계절말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몸과 기억 속에 저장된 계절의 감각을 깨우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 말하지 않고 남겨진 여백이 독자에게 어떤 심리적 참여를 요구하는지 봅니다. 한국 하이쿠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은 빈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독자의 마음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작품이 한국적 생활 감각과 정서 구조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해석합니다. 한국 하이쿠는 한국어의 호흡, 한국인의 자연 경험, 가족과 공동체의 기억, 그리고 지역의 장소 감각 속에서 깊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 하이쿠 심리로는 단순한 감상법이 아닙니다. 한국 하이쿠를 통해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감각화되고 이미지화되고 기억화되고 그리고 언어화되는지를 탐구하는 방법론입니다. 한 행은 감각을 엽니다. 또 한 행은 정서를 흔듭니다. 그리고 다른 한 행은 여백을 남깁니다. 이 짧은 세 행 안에서 인간의 마음은 놀랍도록 깊게 움직입니다. 이제 오늘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지금 한국 하이쿠 심리론이 필요할까요? 오늘날 우리는
빠른 정보와 과도한 자극 속에서 살아갑니다. 짧은 문장은 많아졌고 이미지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짧다고 해서 모두 깊은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의 짧은 문장은 때로 생각을 흐트립니다. 빠른 반응을 요구하고 빠른 소비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한국 하이쿠의 짧음은 다릅니다. 한국 하이쿠의 짧음은 빠르게 지나가기 위한 짧음이 아니라 오래오래 머물기 위한 짧음입니다. 디지털 문장이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한다면 한국 하이쿠는 조용한 응시를 요구합니다. 디지털 문장이 소비를 향한다면 한국 하이쿠는 성찰을 향합니다. 그래서 한국 하이쿠는 오늘날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 하이쿠는 빠른 시대의 느린 마음을 회복시키는 짧은 형식입니다. 그리고 한국 하이쿠 심리로는 그 짧은 형식 안에 들어있는 마음의 구조를 밝히는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하이쿠 심리론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첫째, 한국 하이쿠의 문학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한국 하이쿠는 하이쿠의 형식을 참고하지만 한국어와 한국 정서 속에서 독자적인 문학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 하이쿠의 심리적 깊이를 해명하는 것입니다. 한국 하이쿠는 자연을 묘사하지만 그 자연은 감정과 기억의 통로입니다. 셋째, 한국 하이쿠의 치유적 가능성을 신중하게 탐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 하이쿠가 의학적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하이쿠는 자기 감정을 바라보고 감각을 회복하며 현재 순간에 머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한국 하이쿠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짧은 형식은 학생들에게 관찰력, 집중력, 언어 절제, 정서 표현의 훈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한국 하이쿠의 문화적, 세계문학적 가능성을 밝히는 것입니다. 한국 하이쿠는 한국의 자연과 정서를 담으면서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감정을 다룰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 하이쿠를 심리학에 종속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 이론을 가져와 한국 하이쿠를 억지로 설명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 하이쿠 안에 들어있는 마음의 구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국 하이쿠는 이미 마음의 문학입니다. 한국 하이쿠 심리로는 그 마음의 구조를 밝히는 작업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하이쿠를 단순한 짧은 시로 보지 않고 마음의 형식으로 읽어보았습니다. 한국 하이쿠는 감정을 직접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감정이 머물 수 있는 장면을 남깁니다. 한국 하이쿠는 독자에게 감정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독자가 자신의 기억과 마음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여백을 남깁니다. 한국 하이쿠는 시인의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독자의 마음에서 다시 완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하이쿠는 짧지만 깊습니다. 작지만 오래 남습니다. 새 행이지만 한 사람의 마음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은 이것입니다. 한국 하이쿠는 마음이 세계와 만나는 가장 작은 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작은 창작 과제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중에
자신이 잠시 멈춘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비 오는 창가일 수도 있습니다. 저녁 버스 정류장일 수도 있습니다. 식은 찻잔일 수도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의 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 남은 밥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장면을 설명하지 않고 감정의 이름도 붙이지 않고 새 행으로만 적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방식입니다. 저녁 창가에 식은 커피잔 하나, 빗소리 남아. 저녁 창가에 식은 커피잔 하나, 빗소리 남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는 외롭다라고 쓰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외로움이 머물 수 있는 장면을 남기는 것입니다. 오늘의 과제는 감정어를 쓰지 않고 마음이 머문 장면을 새 행으로 써보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강 짧음의 심리학을 다루겠습니다. 짧음을 통해 압축과 여백이 어떻게 마음을 더 깊게 만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